제4절 물품 장비관리부터 보겠습니다. 물품 관리법에 관한 내용은 작년 공제의 실무정학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은 문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승인 대비하시는 분들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물품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적절한 것은 기재부 장관은 각 중앙간서장이 수행하는 물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물품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은 조달청장이 되겠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정책을 총괄하고 조달청장이 물품 관리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재부 장관이 아니고 각 중앙간서장은 물품관리관에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 물품관리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두어야 한다. 맞습니까? 자, 분임에 대해서는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둘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분임 물품관리관은 물품 출납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다. 분임 물품관리관이죠. 물품관리관의 업무를 나누어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품 출납 공무원은 물품관리관 아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품 출납 공무원의 업무를 분장하려 그러면은 분임 물품 출납 공무원이 되겠죠. 따라서 이 내용이 아닙니다.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물품운영관이라고 한다. 사용에 대해서는 물품운영관이고 출납에 대해서는 물품 출납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들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아래에 그 표로서 정리가 되어 있죠.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간서장이 있고 그 아래에 물품관리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임 물품관리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둘 수 있다. 그리고 물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물품 운용, 출납에 대해서는 물품 출납 공무원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 이 세 공무원은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분임은 그 업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두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임의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정책을 총괄하고 조달청장이 관리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표를 눈에 좀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품관리관과 운영관, 출납공무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경찰 장비 관리 구체상 무기 탄약의 횟수 및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경찰 기관자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사의를 표명한 자에게 대한 무기 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자, 무기 탄약 횟수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먼저 필수적으로 회수해야 되는 경우 이것은 징형사입니다. 징형사.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에 회수하는 경우가 있죠. 불고문 되겠습니다. 불고문. 징형사는 징한 형사죠. 아주 독한 형사입니다. 그래서 불고문을 하는 것이죠. 징은 징계 대상자가 된 경우, 그리고 형사사건의 대상에 대해서 조사 중인 경우, 사의를 표명한 경우, 이런 경우는 필수적으로 무기를 회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 불안자, 뭐가 불안하느냐, 정서불안자, 그리고 고위험군, 뭐가 고위험이냐, 적성검사에서 고위험으로 나온 경우, 문제 있는 경우, 정신건강상 문제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럼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사의를 표명한 자에게는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경찰기관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적성근과 고위험군은 즉시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봐야겠죠. 경찰기관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즉시 회수하여야겠죠.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경찰 장비 관리 규칙상 차량 관리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량은 용도별로 전지업이죠. 전지업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전지업 순특입니다. 전지업체가 순대국밥집에 가서 주문을 하면은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지업 순특 이렇게 전지업 순특이 되겠습니다. 부속기관 시도청장은 다음 연도에 차량 점수를 점검시켜 필요가 있을 때 11월 말까지 차량 정수 소요 계획입니다. 소가 나오면은 3이죠. 3월 말까지입니다. 3월 말까지 소요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11월에 나오는 것은 교체 대상을 파악할 때죠. 교체 대상. 교체할 때 요가 나오죠. 그리고 애가 나옵니다. 모두 11하고 관계되죠. 11일이 되겠습니다. 차량 개최를 위한 불용 대상 차량은
주행 거리와 차량의 노후 상태를 최우선, 아니고 연식이죠. 연식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1차는 운전자가 되겠죠. 운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책임이 있고 가장 높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선임 탑승자가 2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두 틀린 것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전자충격기는 물품 관리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자, 집중 관리하는가 하는 부분과 물품 관리관이 책임자가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전자충격기는 물품 관리관이 책임을 지고 집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부서에 대해서 그 부서장의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맞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기본서에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충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수갑 같은 경우는 개인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개인에게 다 지급을 해주는 것이죠. 포승이나 호송용 포승 같은 경우는 운용부서장의 책임하에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위험한 장비는 아니죠. 전자충격기나 경찰봉, 호신용 경보 이런 장비는 물품 관리관의 책임하에 집중 관리를 하면서 운용부서장의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방패, 전자방패는 각 경찰기관의 보관시설에 집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출동 버스에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방패 같은 경우는 그 집회 시위 현장에서 쓰기 때문에 출동 버스 안에 아예 두고 싣고 다니고 있죠. 출동할 때마다 필요하니까 아예 버스에 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전자충격기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한 물건이라 볼 수 있죠. 보통 무기고에 관리를 하죠. 지구대 같으면 간이 무기고에 관리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그 상황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 그 전자충격기를 대여를 해줍니다. 이렇게 물품 관리관의 책임하에 집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무기고 같은 데다가 두고 그래서 운영부서장의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 다른 장비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종은 성용, 성합, 화물, 특수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중소, 경형, 다목적형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경찰기관의 업무용 차량은 운전요건에 부족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부서기관 지도경찰청의 장은 차량 정수, 정감 이거 할 때는 소요 계획은 3월달, 차량 교체할 때는 12월 그렇게 되겠죠. 자, 마항의 보기를 제가 삭제를 했는데요.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주벽이 심한 자, 변태 성벽이 있는 자, 말이 조금 그 옛날 말 같죠. 변태 성벽 이런 말 나오고 가정 환경이 불화하다 이런 경우에는 대한 무기 탄약을 횟수 보관할 수 있다. 이게 그 이전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개정되어서 아까 그 징역사 불고문 할 때 불고문의 사유가 있으면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수할 수 있다.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만약에 직원이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 그 기타 경찰기관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자 거기에는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규정이 삭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출문제를 변형을 해서 지금 상황에 맞게 문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미처 제가 확인을 못하고 그대로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삭제를 해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아래에 그 보기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죠. 경찰 공무원의 직무적성 검사 결과 고위험권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진영사 불고문에서 이제 고를 한 개 넣어가지고 보기를 한 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체를 해버리면은 전체가 맞는 지문이 되면서 정답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안업무 규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에 막대한 지정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1, 2, 3급에서 외막해로 암기를 했죠. 자, 2급인 경우에는 막대한 지장을 처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3급은 해를 끼칠 수 있는 비밀을 말한다. 비밀의 원칙은 독과외죠. 비밀스럽게 혼자서 하는 독과외라고 했습니다. 과도가소 분류금지 원칙, 독립의 원칙,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 독과외 맞습니다. 비밀의 단계는 1, 2, 3, 대입은 안 들어가죠. 대입은 비밀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보안업무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된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이다. 이 내용은 이제 과거 규정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국가기밀의 정의를 국정원법에 따른 국가기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정원법에 따른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서 분리된 것, 결국 보안업무 규정은 이제 1, 2, 3급으로 분리되는 것이죠.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서 분리된 것,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은 2급이죠. 외막해. 그리고 해를 끼칠 것은 3급이 되겠습니다. 비밀의 분류 원칙과 관해서 독과외죠. 외국 정보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기관이 원하는 대로 그 등급을 매겨주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기관장이죠. 기관장이나 이었던 사람의 그러한 성의 없이는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아래 규정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바뀐 것은 비밀이라는 것은 국정원법에 따른 기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설됐을 때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이것은 이제 과거의 국법이 되겠습니다. 아래 국정원법을 보면은 국가한테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국가 집단에 대해서 비밀을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여기서도 바로 이야기는 좀 어렵게 좀 써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안업무 규정에서는 국가기밀이라는 것은 국정원법에 따른 국가기밀을 말한다. 그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상 비밀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비밀 보관 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데 있어서 비밀 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그렇게 해야겠죠. 비밀관리기록부와 암호자재관리기록부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 책임 및 보안 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 보존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겠죠. 비밀 열람기록자는 그 비밀의 생산 기간에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할 때는 비밀에서 분리해서 철에서 따로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 5년간 따로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각국 기관의 장은 비밀 작성 분류 이런 데 대한 모든 관리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는데 다만 1급은 따로 작성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관리기록부에 보관한다. 맞는 말이죠. 타자 필경 발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 열람 기록전에 가름하는 작업일지를 쓸 수가 있죠. 작업일지에다가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비밀 발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타자라든가 필경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작업일지에 가름하는 걸로 그렇게 함께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약서철, 비밀접수증서철,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보존해야 된다. 5년간 보존을 하는데 이 서약서철은 다른 것하고 좀 다르게 이것은 인사기록 관리 카드에 첨부해서 보관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 경관시험에서 나왔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겠죠. 자, 아래에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 나왔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안업무 규정사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비밀은 1, 2, 3급으로 나눌 수 있고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 해가 나왔죠? 외막해니까 3급이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비밀은 그 접수기간이 아니고 생산기간이 되겠죠. 그 외국기관이 원하는 대로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이죠. 이것이 좀 잘 헷갈립니다. 최고 등급이냐 최저 등급이냐. 2급으로도 관리할 수 있고 3급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등급이 높은 2급으로 관리하면 더 엄격하게 잘 관리가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불필요하게 등급을 높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급으로도 가능하고 3급으로도 가능하다면 낮은 이 3급으로 관리를 하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저 등급으로 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저이지만 이 숫자는 3이 2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3급이 더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면 바로 틀리게 되는 것이죠. 급을 말할 때는 숫자가 높을수록 더 낮은 등급이 되는 것이죠. 착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봐야 되고요. 국정원장은 비밀소통용 암호자재를 제작해서 필요한 기관에 공급을 하는데 만약에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그 범위 내에서 암호자재를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암호자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본서 설명할 때 조금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그 암호자재가 있고
의무-약호 자제가 있습니다. 암호자재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암호화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해외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할 때 제가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로 국내에 있는 외교부하고 전용망으로 연결되어서 뭐 문서를 수신하거나 송신하거나 그렇게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해외에서는 제 컴퓨터에는 이 암호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암호자재가 USB처럼 생겨가지고 그걸 딱 꽂아줘야 그 내무방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쓰는 것이 이제 암호자재인 겁니다. 제가 국내에 있는 외교부와 통신을 할 때 제가 보낸 문서가 이 암호자재에 의해서 암호화되어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접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암호화되어서 들어온 그 문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암호자재를 통해서 이제 해독이 되어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쓸 때가 이제 암호자재인 것이고, 음어자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상황실 같은 데서 이렇게 무전을 할 때 그 무전 약호 있죠. 음어 또는 약호라고 하는데, 그럴 때 쓰는 음어자재입니다. 이것은 뭐 비밀에 준해서 관리하는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암호자재는 비밀에 준해서 관리를 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암호자재를 분실하거나 파손해버리면 징계처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기관의 장에게 반납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이 위에서 봤듯이 일정한 경우에는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에게 그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납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 기관에서 만들었다면은 그 자기 기관에 반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국정원장에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생산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 해부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1급 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는 새로 신원조사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이 규정은 뭐 그렇게 자주 보는 것은 아니고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제 12조 2항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 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해서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정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해당하는 사람에게 2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2급 및 3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 캐비넷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2급하고 3급은 금고에 보관할 수도 있고 이중 철제 캐비넷에도 보관할 수 있죠. 1급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되고요. 보관 책임자가 2급 취급을 받았다. 그러면 2, 3급을 같은 용기에 혼합해서 보관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관 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 지역, 제한 지역에는 보관할 수 있겠죠. 용기에 넣을 수 없는 것은 좀 크다고 봐야겠죠. 꾸역꾸역 넣어야 됩니다. 꾸역꾸역 넣어줘야죠. 창고 같은 데다가. 제한 구역이나 또 통제 구역, 그곳에는 보관할 수 있는데 제한 지역에는 보관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자, 보안 업무 규정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 작성 분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밀관리 기록부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2급 이상 비밀관리 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2급이 아니죠. 1급만 따로 작성해서 갖추어 두고 나머지 2급이나 3급은 같이 둘 수도 있습니다.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 기록부로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고,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죠.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급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1급에 대해서는 안 되죠. 1급에 대해서 사본을 만들려고 하면은 1급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허가를 얻어야 되죠. 그리고 2급이나 3급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자, 1급이 틀렸죠.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열람 취급하게 할 때 국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비밀 보호에 대한 그런 자체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1급에 대해서는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1급에 대해서는 미리 국정원장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각급 기관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도 인정되는 경우는 국정원장의 승인하에 해당 비밀의 보존기관 내에서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사본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이 위에 조건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1급은 생산자의 허가를 받아서 사본을 제작을 할 수 있고 2, 3급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국정원장의 승인하에 이런 말은 안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이라고 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밀은 기본적으로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1급은 생산자 허가를 받는 경우에 가능하고 2급은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도 가능하고 여기 나오죠. 각급 기관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1항의 단서에 따라서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 1항의 단서라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는 뭐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국정원장의 승인에 그런 말은 없죠. 제한구역에 대해서 모든 고른 것은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을 구분하는 부분이 있었죠. 통제구역은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비암이 기상하면 무기로 처리한다. 이런 아저수로 암기를 했었죠. 통제구역만 잘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암이 있죠. 암 그리고 상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없죠.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제한구역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한구역도 보고 통제구역도 보시는데 여기 보면 비암이 기상하면 무기를 처리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문서 관리에 대해서 기한문에는 발의자와 발의자는 별표시죠. 보고자는 보고자 하니까 눈표시가 나옵니다.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죠. 효도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시스템에 입력이 됨으로써 또 효력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서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고 관인은 행정기관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 장이나 보조기관 명의로 사용하는 청인 이 두 부분을 서로 바꿔서 냈죠. 행정기관 장이나 보조기관 명의로 쓰는 것이 직인이 되겠습니다. 청인은 행정기관 명의로 나가는 것이죠. 아래에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반열 종류 및 비치 이 규정에 보면 합의자의 기관은 청인을 가지고 다만 행정기관 소관 사무에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이게 보면은 이제 기관장의 직인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보직기관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또 직인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합의제 기관장이 법령에 따라서 합의제 기관의 장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직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합의제 기관은 이제 청인을 가지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장이 그 장으로서 어떤 사무를 처리를 한다면은 그때는 그 사무를 위해서는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역사회 내에 경찰, 공사기관, 각 개인이 그들의 공통된 문제 욕구, 책임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지역사회란 말이 많이 나왔죠. 뭐 보기 중에 보니까 뭐 지역 공동체 관계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 릴레이션스에서 PR이 나오죠. 이게 여기도 PR이 있고 밑에도 PR이 있습니다. 이때의 이제 공공관계 이것은 우리가 좋은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프레스 릴레이션스는 프레스가 기자들이라는 뜻이 있죠. 기자들의 어떤 질의에 프레스 압박을 받으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기자들의 질의를 받으면 그때 답변을 하는 것이니까 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미디어 릴레이션스 이것은 MR인데 대중매체의 관계는 종합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 관련 용어가 틀린 것은 이슈,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한두 줄로 간략하게 쓴 걸 이것은 리드라고 합니다. 리드. 자, 리드라는 것이고 데드라인은
마감 시간을 말하는 것이요. 엠바고는 어느 시간까지 보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오프 더 레코드는 보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주는 자료나 정보가 되겠습니다. 엠바고는 어느 시간까지죠. 어느 시간까지 보도하지 않도록 어느 시간이 되면은 엠바고를 풀어줍니다. 오프 더 레코드는 아예 보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죠. 이 아래 참고에 보면은 크레딧도 있고 가십이라는 것도 있죠. 크레딧은 이제 외신 기사 머리에 발신이나 통신사명을 밝히는 것이고, 가십은 스트레이트 기사로 처리하기 힘든 좀 흥미거리, 뒷이야기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기사는 보면 이제 헤드라인이 있죠. 헤드라인이 있고, 그 밑에 부제목이 이제 서브 헤드라인 있고, 그리고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 중에서도 첫 번째 한두 절은 이 본문 내용을 요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어떤 인용문이라든가 그 내용들이 있겠죠. 리더라는 것은 이 본문에 처음에 나오는 한두 절에 요약된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서 틀린 것은 언론 보도 등의 매개를 위해서 조정 중재하는 것을 위해서 중재위원을 두고 맞죠? 40에서 90명, 사고 나면은 언론중재위원회 달려갑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명의 부위원장 또 2명의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2죠. 옛날에 해경 전화번호 되겠습니다. 1, 2, 2. 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각각의 중재위원들이 호선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중재위원 임기는 각각 3년이 되겠습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맞는 말이고요. 자, 경찰이 은소를 쌈 싸먹었다. 이렇게 해서 쌈 싸먹었으니까 3년이 됩니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이제 국경이 뿐만 아니라 시경이도 임기가 3년이죠. 여기서는 연임이 안 되죠. 연임이 안 되는데 언론위원회나 소통위원회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언론위원회도 3년, 소통위원회도 3년. 이렇게 3년짜리 위원회는 보면은 대체로 좀 중요한 위원회들이 3년을 하고 있죠. 자, 아래 보면은 이 3년짜리와 2년짜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언론중재대에서 틀린 것은 정정보도 선고를 받은 언론사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3이 정정하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수3이 되는 것이죠. 피해자가 정정보도 선고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무익한 것이요. 무익한 경우는 거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허위, 무공, 광고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었죠. 허위 사실인 경우, 위법한 경우, 또 무익한 경우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공개된 뭐 회의라든가 공개된 법정, 오로지 상업적인 광고만을 이유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맞고, 청구된 정정 보도의 내용이 위법하다. 거부할 수 있겠죠. 공익적인 광고만을, 아니죠.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공개회의, 법원의 비공개는 안 되겠죠. 공개회의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몇 개월이죠. 인삼 발육이죠. 인삼 발육이 정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언론사의 대표는 수용 여부를 3일 내에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수3도 정정하다. 그리고 협의를 한 경우에 청구를 받은 날부터 정정 보도문을 방송해야 되는 경우는 보찌죠. 보찌도 정정하다. 주라우 보찌가 정정하다고 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를 하려고 한다.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언론은 안날부터 3개월이죠. 인삼 발육입니다. 사실적 주장이라는 것은 의견 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이죠. 맞죠?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이 혼재할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할 때 해당 언론 보도에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해당 언론 보도가 개체가 문맥에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실제 사실관계를 장식을 과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 보아서 보도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다. 그렇다면은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전전보도가 증거하는 경우에 그 언론사의 고의나 가실, 위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맞죠. 고의 가실, 위법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 언론사는 언론 보도가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이 증명 책임은 누가 부담합니까? 언론사가 아니고 피해자가 부담을 합니다. 피해자가 그 사실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라고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경찰 통제를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 국회의원 예산 결산권은 사전 통제에 해당한다.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예산에 대한 결산이죠. 결산은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니까 사전이 아니고 이것은 사후가 되겠죠. 사전이 되려면 예산 심의권이 되겠죠. 경찰청의 감사관, 또 시도청의 청문감사관, 경찰청 청문감사관은 외부 통제가 아니죠. 우리 경찰 내부에 있으니까. 국가인권의 통제는 협의의 행정통제로서 국가인권위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협의의 통제가 아니고 광의의 행정통제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독립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광의로 볼 때 행정통제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외부 통제는 맞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또 국가경찰위원회 임명 재춘권은 행정통제는 맞죠. 또 외부 통제에도 해당한다. 맞습니다. 여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쭉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의 사전, 사후, 내부, 외부 통제를 구분했다 해라 했다. 사전과 내부 통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것은 사전이죠. 그리고 입법을 한다. 이것도 미리 입법을 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니까 사전이 되겠습니다. 국정감사조사를 한다. 이것은 후가 되겠죠. 사법부에 의해서 사법심사한다. 이건 당연히 후가 되는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한다. 이것은 전이 됩니다. 예산 결산은 후가 되겠죠. 내부와 여부를 보겠습니다. 경찰위원회는 외부죠. 내부가 아닙니다. 감사원도 외부가 되고 청무감사관은 우리 경찰 내부에 있는 것이죠. 경찰 안에 있는 것만 내부가 됩니다. 경찰청장의 훈련권 당연히 내부가 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부가 되겠죠. 부패방지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대상자가 경무관 이상이다. 그러면은 우리 권익위원회의 대상이 되죠.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성을 인정을 했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으면은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는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었죠. 지금은 이제 경찰도 할 수 있고 검찰 그리고 기타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수사 준칙에 보면은 이제 3개월 내에 일반적인 그 수사는 마치게 되어 있죠. 하지만은 권익위에서 이천을 받았다 그러면은 조금 빨리 6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연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이런 것들을 적은 기명의 문서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구두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신고 내용이 만약에 허위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겠죠. 이것은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서명 구설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죠. 국민권익위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신고를.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말로 해도 되는 것이죠. 말 또는 문서입니다. 이의신청할 때는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이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할 때도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조정할 때는 또 말로 해도 되고요. 행정절차법에서는 의견 제출할 때 이런 경우는 이제 말로 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반드시 문서로 청구해야 되는 경우 정정보도 청구할 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때 이 경우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와 관한 법률에 대해서 틀린 것은 민원인이 경찰 관서에 현재 수사 중인 폭력단체 현황에 대해서 정보 공개 요청을 했다. 이것은 비공개 대상 정보죠. 비공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겠죠. 비공개 정보라도 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죠.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관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러면 공개 대상 해야겠죠.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를 받고 10일 내에 공개를 못한다면 1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개 청구 열람이죠. 그래서 10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10 플러스 1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개된 정보가 3자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337이죠. 3자와 관계되면은 3일 내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공개를 해버리면은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3자는 3일 내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죠.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가 3자와 관련됐다. 그러면은 337 박수보다는 30일 간격으로 동원을 하죠. 그렇게 암기했습니다. 3자에게는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되고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틀리기 쉽죠. 제3자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서면으로 반드시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것이죠. 정보공개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서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말로 청구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또 서류 작성을 해서 서명을 받고 뭐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보공개 청구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때, 그렇죠. 이때 신고할 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고할 때, 이때는 반드시 서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신제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런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비공개 정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 모두 숫자를 합한 것은 청구인이 이제 비공개 결정 또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다. 그렇다면 며칠 내에 이의 신청을 합니까? 이 경우는 공개 237 이렇게 암기했죠. 공개 237 비공개 337 박수보다는 30일 간격으로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아도수를 제가 만들었죠. 여기서 2는 공개 신청하고 20일이 지난 이후에 그때까지 응답이 없으면은 3은 30일입니다. 30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또 7일 내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7은 이제 7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337은 아까 설명했듯이 제3자가 비공개 신청하는 것인데 3일 내에 비공개 요청을 해야 되고 7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공개 신청했지만은 만약에 공개가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정과 실제 공개 사이에는 30일 간격을 두어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237, 비공개 337 박수보다는 30일 간격으로 동원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20일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겠죠. 또 이의 신청을 받게 되면은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7 플러스 7입니다.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옳지 않은 것은 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날 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의 신청을 받게 되면 7 플러스 7입니다. 그날을 할 수 있고 7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기관은 제3자에게 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들어야 한다가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정보공개위원회는 7명이다. 7명이 아니죠. 지금 현재는 9명인데 이게 곧 이제 11명으로 바뀝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전공위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전공법으로 일일이 대응한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가 있죠. 전공법으로 일일이 대응하면 11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그 전공위와 전공심을 이렇게 구분해 놨죠. 여기 보면은 이제 6월 23일 날짜로 이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소속도 행안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뀝니다. 민간위원이 보면은 7명입니다. 11명의 과반수는 6명이 될 것 같은데 6명이 아니고 7명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민간위원회는 위원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도 민간위원이라는 얘기죠.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고, 전공심하고도 같이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전공심은 각 기관에 설치되는 것인데 그 이의신청 같은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것인데 5 내지 7명이죠. 일반적인 경우고, 위원장은 경찰청이나 시도청에는 차장이 되고 경찰서는 경무과장이 됩니다. 민간요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장은 우리 내부 기관이 되는 것이죠. 전공위는 민간요원이 되지만은 전공심은 내부 경찰관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요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회 2분의 1이 되는데, 이것도 12월 달에 되면 개정이 되어서 위원회 3분의 2가 민간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2분의 1 이상 그런 말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3분의 2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한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가 있다.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청하는 그런 경우 외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맞고, 청문회가 시작되기 10일 전에까지, 청문 열기 전까지, 청문은 블루도어죠. 청문을 열기 전까지, 여기서 이제 10일이 나옵니다. 열기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보를 하고, 청문 주재자에게는 주가 나오니까 1주 전이죠. 1주 전이니까 7일 전에 알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서로 바꿔서 이렇게 출제를 했네요. 청문 절차 시 문서 열람 복사 요청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복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행정절차법으로 틀린 것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청문을 거쳐야 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청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문을 개최할 수 있는 경우가 법령에 어떤 규정이 있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행정기관이 볼 때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이 인정을 할 때, 그리고 당사자가 청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당사자가 요청할 때,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있을 때죠. 그래서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청문을 하는 것입니다. 공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청회도 이런 비슷한 요건으로 하게 되죠. 다만 공청회는 이 30명 이상이 연서로 요청하는 경우, 그런 좀 한정되는,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을 열기 10일 전까지죠. 연다해서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주재관에게는 1주 전에, 7일 전에 통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야겠죠. 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게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지도를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고, 또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은 것은, 감찰관은 소속 기관의 관할 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하지만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가 있으면 밖에서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감찰관은 의무위반 행위에 관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러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고 감찰 부서장에게 먼저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찰관이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3년이 아니죠, 2년의 근무가 보장이 되죠. 그리고 승진 인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것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은 본인이 원하는 그 희망 부서를 고려해서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근무하는 것은 보장이 되지만은 만약에 1년을 지났다 그러면은 본인이 원한다면은 또 원하는 대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감찰 활동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찰관은 직무조사를 위한 출석, 진술서 제출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았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되는 것이죠.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다른이죠, 검찰, 감사원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이건 맞죠? 통보를 받으면은 1개월이고 민원 접수를 받으면은 2개월 내에 처리를 하면 되죠. 심야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아니죠,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심야 시간. 심야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감찰 규칙은 보면 24시 혹은 00시부터 06시까지죠. 우리 형사법에서는 또 그 21시 9시부터 06시로 됐는데, 경비 파트에 보면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보면
여기는 또 00시부터 07시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 일단 이거 두 개가 우리 경찰에 관계되는 그런 규칙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심야를 00시부터 본다는 것 기본적으로 감찰 규칙은 06시까지고 학생기 등 소음 규칙은 07시까지 한다. 이렇게 구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 문제를 제가 이 변형을 시키는데 만들다가 좀 실수를 했죠. 그래서 답이 두 개 나오는데 감찰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할 때는 원래 3일 전까지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맞는 답이 두 개가 나와버립니다. 4번에 보면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 점포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렇게 맞는 게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틀리게 2일로 만들어주면은 이게 틀리게 되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오표를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은 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 이때는 2개월 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소속 우리 직원에 대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1개월 내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심야 시간은 아까 00시부터 06시까지라 했습니다. 이거 틀렸고요. 감찰관은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가 있으면 밖에서도 할 수 있다. 감찰관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그렇다면은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죠. 그렇게 해서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을 때까지 절차를 중지할 수 있죠.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찰 수사를 실시하기 전에 의무 위반 사실의 요지를 알릴 수 없지만 알려야 되는 것이죠. 진참 동료는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고지해줘야 되는 내용이 진참 동료를 고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진술 거부권이 있다. 참여권이 있다. 참여권은 이제 변호인 등이 되는 것이죠.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석은 동료죠. 동료를 동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동동이 되죠. 동료나 가족을 동석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감찰 조사의 그 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참 동료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무감사 규칙상 옳은 것은 시정요구 이것은 두 문자로 바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시정요구 나오면은 개 맞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암기를 했죠. 원시 시대에는 모개가 대권을 잡았다. 이렇게 원상회복 같은 것들을 지시를 하는 것은 시정요구죠. 그리고 모순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입니다. 대안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시, 모개, 대권 이것만 잘 암기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정이 나왔으니까 시정 요구는 뭐 원상 회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개선 사항이 아니죠. 권고는 개선 방안이니까 이것도 아니죠. 어떤 대안 제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징계 문책 요구 법령에 규정된 징계 문책 사유에 해당되고 정당 사유 자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했다. 이 맞는 말이죠. 자, 변상 명령. 변상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만 변상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추징, 회수, 환급, 추급, 원상복구, 원상복구란 말이 나오죠. 원상복구는 시정 요구가 되겠습니다. 사무감사 규칙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특정한 정책 사업 조직 기능에 대해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분석한다. 이것은 성과감사가 되겠죠. 성과감사의 경우도 특정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경찰청장, 시도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서 시도청장은 안 들어갑니다. 경찰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감사 담당자가 될 수 없죠. 감사관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실이 있으나 징계 문책으로 하기에는 좀 경미하다. 경고죠. 이런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다. 경찰청 소속 직원이 업무상 지도 확인하려고 하급 경찰기관을 방문하려면은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맞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도 맞기 때문에 이것이 경고,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이 사무감사 규칙에서 나오는 각 조치들이 있죠. 위에서 나온 거 원시, 모계, 대권, 경미, 경고, 자율 통보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러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융통성 있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절한 것은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경찰 인권보호규칙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권보호 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점입니다. 36 반점 평가 그렇게 암기했었죠. 36 반점 평가 인권 역량 평가니까 평가입니다. 3은 30이죠. 그 집필시에 끝나고 30일 내로 인권 역량 평가를 해야 되고 6은 이제 60이 됩니다.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60일 전에 국가경찰위원회에 그 법령을 올려야 되는데 국가경찰위원회에 올리기 60일 전에 인권 역량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은 이제 반기별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권 역량 평가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청장은 3년이죠. 3년마다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 기관에서는 매년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조사 담당자는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런 경우에는 뭐 종결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해서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자가 보관 중인 물건에 반환을 요구한다. 그러면 반환을 해줘야겠죠. 사건이 종결돼서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구현을 위해서 정책심의 의결기구로서 심의 의결기구는 아니죠. 자문기관입니다. 자생문 열고 고인인했죠. 고층요원회, 인사요원회, 인권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만 있죠. 경찰서에는 없습니다. 자, 경찰청, 시도청,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7 내지 13인 맞습니까? 자, 135죠. 135가 배탁오라고 배권고했습니다. 배는 이제 공개수배위원회죠. 수배위원회고 고는 인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고는 고청위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7에서 11명, 13명, 15명 되는 것입니다. 13명이 인권위원회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죠.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은 호선을 하죠. 추위로 굳건하게 언선에 호했다고 했으니까 굳건할 때 권이 인권위원회입니다. 위원들은 2년 단위지만은 특이하게 2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2번 연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시험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경찰청장은 교육은 3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소속 기관들은 매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위원장 포함해서 7에서 13명이었죠. 특정 선별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정기회, 임시회가 있는데 경찰청은 분기 1회, 경찰청이 월 1회 하고 시도경찰청이 분기에 1회가 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더 일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위원들은 2년인데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맞고 위원은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좀 특이한 규정이라고 했죠. 위원들은 2번 연임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위촉위원회 결혼이 생긴 경우는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의 다음날이 아니겠죠. 위촉된 날부터 그때부터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항상 그날인지 그 다음날인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안전경찰.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 중에 사회 과정 원인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번에 성질시험에 나왔던 것이죠. 조금 어렵습니다. 사회 과정 이론과 구조 이론이 있죠. 구해암은 과학 통랑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구조 이론에는 해는 해체가 되는 것이죠. 안은 아노미 이론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이론이 되는 것이죠. 통제 이론이 있고 낙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통제 이론에는 어떤 것이 있죠? 통제, 유동견,
항상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이동기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유는 유대 이론이 되겠죠. 동은 동조 전념 이론입니다. 견은 견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 서들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 이것은 학습 이론이죠. 학습 이론은 과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코헨 나오면 코괴리죠. 코결이 걸고 밀려 맥주 마시는 하이문화죠. 하이문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조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마타시켜는 책 PP 비충이죠. 책 PP 비충입니다. B가 나오면은 또 B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해피나 부정이나 이렇게 부정 이렇게 되는데 B는 B가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중화기술이죠. 중화요리 기술을 학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술을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학습 이론이 되는 것이고, 허쉬 나오면 허쉬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으로 사회적인 유대를 강화시킨다 하는 것이죠. 유대 나왔으니까 통제 이론이고 과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가지를 이야기했죠. 참, 전신이 되겠습니다. 초콜릿을 애들한테 주면은 참으로 전신으로 좋아합니다. 참 전신. 자, 범죄 원인에 대해서 옳은 것은 아노미 이론입니다. 아노미 뒤를 깼죠. 뒤를 캥입니다. 코인이 아니겠죠. 코가 나오면은 코겔이죠. 코걸이 걸고 밀러 맥주 마시는 하이문화 이론이죠. 쉬리는 자동기기로 쉬리. 기인데 기가 하나 빠졌네요. 기는 이제 기회 기술이죠. 범죄 피해자 이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뽀개서 아까 잘해서 칭찬하는 것이죠. 청소년들의 영화 주인공, 이것은 글레이저가 말한 자기 동일시 이론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런 것은 아니죠. 차별적 강화 이론은 맞는데, 자, 허쉬는 유대 이론이 되겠죠. 사회적 유대가 그리고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로 초콜릿을 주면은 애들이 참으로 전신으로 좋아하죠. 기회가 아니라 신념이 되겠습니다. 애들한테 초콜릿을 주면은 참으로 전신으로 좋아합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결정론적이 아니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을 하니까 범죄 의사는 비결정되어 있습니다. 비결정론이죠. 그게 틀렸고, 일상생활 이론에서는 4가지 요소가 있죠. 비바 이론이죠. 코펠의 대감자 접시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접시이가 맞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맞고, 범죄 패턴 이론은 지역 구성원들이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보통 이 범죄 패턴 이론이 상황적 이론이죠. 상황적 이론인데, 상황적 모델에서는 상황을 봐서 적이면은 합일해서 패는 것이죠. 합일패. 기본적으로 그 범죄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그런 이론인데, 이 이론들의 단점이 이제 주민들의 참여를 간과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간과했고, 이 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한 이론이 있죠. 강조하는 이론은 어떤 것입니까? 집합 효율성 이론이 있죠. 주민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집합 효율성 이론과 그리고 깨진 유리창 이론이죠. 주민들이 나서서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바로바로 갈아주고, 그렇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맞는 것이 이렇게 1개만 되는 것이죠.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에는 집, 환, 상, 깨입니다. 집합 효율성 이론, 환경 설계 이론, 상황적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이죠. 상황적 이론에는 상황을 봐서 적이면은 합일해서 패라. 이렇게 됩니다. 범죄 패턴 이론은 장소적인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 선택 이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죠. 이것은 고전주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범죄의사, 비결정론이죠. 비결정론. 들렸고, 집합 효율성 이론에서는 공식적인 사회 통제, 경찰대 법시행 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말은 맞습니다. 집합 효율성 이론은 집합이니까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죠.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경찰의 역할을 좀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깨진 유리창 이론은 제로 톨러런스, 무관용 정책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그런 원칙이 되는 것이죠. 범죄 예방 이론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선택 이론은 거시적 범죄 예방 모델에 입각한 특별 예방이 아니겠죠. 고전주의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일반 예방이 되는 것이죠. 깨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무관용 경찰 활동은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서 범죄를 억제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패턴 이론은 장소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집합 효율성은 주민을 집합하는 것이죠.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 문제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범죄 이론에 대해서 밀러는 하이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봤죠.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봤습니다. 자, 코해는 코계리죠. 목표와 수단의 괴리, 코걸입니다. 사회 해체 이론, 또 아노미 이론은 범죄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특성에 찾는, 맞죠? 구해아문 할 때 해아가 나오니까 덕하이면 두류경이 되겠습니다. 두류경은 좋은 자아관념, 좋은 자아관념 누가 얘기했죠? 레클리스죠. 무개념, 무모한 뭐 그런 것들을 주장했죠. 레클리스, 이름 자체가 무모하게 지어졌죠. 개념이 없으면은 범죄가 일어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범죄 원인론. 범인성 소질은 부모로부터 자식에 전해지는 선천적인 유전 물질과 또 후천적인 발전 요소, 체질, 성격, 연령, 지능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다. 맞죠?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이 소질입니다. 그리고 소질하고 또 환경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소질과 환경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룩젠버거가 얘기했죠. 햄버거. 자,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 구조적 문화적 요인에 의한 자기 통제, 상실, 이것은 전파 이론이 되겠죠. 전파는 원래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자기 통제를 상실하면 이러한 범죄가 계속 전파가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쇼맥의 해체론이 있죠. 이 개념에 대비해서 허쉬는 사회적 분화, 사회적 분화는 누가 주장했습니까? 서덜랜드죠. 서덜랜드가 화이트 칼라 잘못 접촉해서 거들났죠. 그리고 사회에 상당히 분해하고 있습니다. 서덜랜드가 주장한 것은 사회적으로 분화되어서 작은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범죄 그룹을 잘못 접촉하면은 자기도 범죄에 빠진다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허쉬는 초콜릿을 준 사람이죠. 초콜릿 주고 사회 유대를 강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밀러는 하이문화 주장했죠. 그것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관할 내 범죄 문제 해결을 경찰서별로 실시하고 있다. 범죄 원인론을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 소란과 폭행 등으로 적발된 청소년들을 형사에 입건하는 대신 지역사회 축제에서 실시되는 보안 요원으로 봉사하게 했다. 여기서 낙인을 안 찍으려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인 이론이 되겠고, 비경찰서는 지역사회 만연해 있는 경미한 주치 소란에도 예외 없이 엄격한 법 집행, 이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이 되겠죠. 무관용 정책이 되겠습니다. 시경찰서는 관내 자전거 절도 사건이 증가하니까 자전거 소유자들 대상으로 자전거의 일련 번호를 각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자전거의 일련 번호를 적어주면 누가 자전거를 훔쳐가더라도 그 자전거를 다시 팔기 좀 어렵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자전거가 발견되더라도 그 일련 번호를 보고 내 것이다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은 상황적 범죄 이론이 되는 것이죠. 상황적 범죄 이론은 합리적 선택 이론, 또 일상활동 이론, 범죄 패턴 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범죄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D는 청소년 비행 문제가 증가하자 대상으로 폭력 영상물 등의 폐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하고 관계되는 것은 영화 주인공을 모방하는 것이죠. 글레이저가 주장했죠. 글레이저의 동일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셉테드의 기본 원리.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실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죠.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종류별로는 조명, 조경, 과실권을 확대, 방범창 등이 있다. 여기서 방범창이 좀 문제죠. 방범창은 접근 통제와 관계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영역성을 강화한다.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죠. 주민들의 책임, 소유 의식을 증대시키고 침입에 대한 불법 합실을 인식을 시켜서 기회를 차단한다. 울타리, 펜스, 청결 유지. 청결 유지는 아니겠죠. 청결 유지는 유지와 관계됩니다. 셉테드는 자유형 접영이죠. 형이 이제 자유활, 접영이 되겠습니다. 자연적 감시, 유지관리, 활동성 증대,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유활 접영. 자연적 접근 통제는 보면은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단기, 통행로 설계 등이 있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유지관리는 처음 설계된 대로 잘 유지를 하는 것인데 종류별로는 즉시 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잠금장치, 이것은 출입 통제가 되겠죠. 이것이 아니고 조명, 조경의 관리,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조명, 조경이 한 번 더 나오죠. 이것은 설계도를 작성할 때부터 조명이나 조경 이런 배치라든가 시설을 잘 설치를 해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해서 자연적으로 감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는 조명, 조경의 관리입니다. 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죠. 환경설계, 자연적 감시의 종류로는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 맞고 영역성 강화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 외부인 출입을 통제. 이것은 자연적 접근 통제가 되겠습니다. 접근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자, 자연적 접근 통제는 설계할 때부터 밑에 보니까 거리의 눈이 나오네요. 거리의 눈이 나오면은 활동성 강화죠. 활동의 활성화 종류에는 벤치 정자의 위치, 활용성에 대한 설계, 출입구 최소화, 출입구가 나오면은 접근 통제가 되겠습니다. 환경 설계 셉테드에 대해서 기존에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대부분이 이러한 그 예시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5가지 자유활 접영에 대한 그 예시들을 잘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